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여자의 말에 천막 안공기가 멎었습니다. 회장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안쪽을 가리켰죠. 방금 아이 울음 아니었어? 그때 김이 오르는 냄비 뒤에서 또 한 번 거의 동시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회장은 계산대 옆에 나란히 걸린 모자 2개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밤 자신이 사라지라고 내쫓은 여자의 아이라는 걸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거의 비어가던 밤이었어요. 국화 냄새가 공기에서 한 겹씩 벗겨지듯 사라질 즈음 주차장 바닥에 눈이 얇게 내려앉기 시작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은 안내가 아니라 밀어내는 것에 가까웠어요. 서윤은 유품 상자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안고 몇 발짝 옮길 때마다 안에서 작은 물건들이 부딪혔어요. 딸깍 사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강 회장이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등 뒤로 흘러나온 말이 칼날처럼 차가웠죠. 캐리어 내려. 서윤은 말없이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퀴가 눈 위를 긁으며 멈추는 소리에 서윤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은 강 회장의 시선이 서윤을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는 눈이었죠.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비서는 봉투를 받아 서윤 앞에 내려놓았어요. 봉투 위로 눈송이가 하나 떨어져 천천히 번졌습니다. 회장 부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윤을 기둥 안쪽으로 밀어넣듯 서서 손가락으로 가슴팍을 툭 찍었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정했고 되돌릴 생각이 추호도 없는 말투였죠.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아니라 필요가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서윤의 숨이 목 안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간신히 나온 말이었지만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그럼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데? 그 질문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서윤은 그 답에 맞춰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비서가 휴대폰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의 눈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어요. 결제 카드 방금 정지됐습니다. 통장도 동결 조치 완료됐고요. 알림 문구가 또렷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이다 멈췄어요. 강 회장이 손바닥을 아래로 눌렀습니다. 지금 끝내자는 동작이었죠. 여기 서명해. 설명은 나중에. 설명은 없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뭘 서명하라는 건가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회장 부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사라져. 깨끗하게. 서윤은 유품 상자 끈을 다시 묶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딸깍. 무언가 굴러 떨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갔죠. 깨진 손목시계였습니다. 유리에 금이 가 있었고 초침은 멈춰 있었어요. 2시 17분. 서윤의 시선이 그 숫자에 붙들렸습니다. 거기서 멈췄구나. 정말로. 회장 부인이 시계를 힐끗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그건 두고 가. 허락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니요. 처음으로 확실한 거부였습니다.
시계를 집어 조심스럽게 주머니 안쪽 깊이 넣었어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허리를 굽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예의였죠. 강 회장은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표정은 고정돼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공중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택시 불렀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사이를 비켜 지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았어요. 캐리어 바퀴 자국과 엇갈리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은 흔들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서윤은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아들의 셔츠를 꺼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죽은 남편에게인지 뱃속 아이에게인지 가슴에 끌어안고 몇 초를 버텼지만 결국 세면대로 달려갔습니다. 욱 토해낸 건 물뿐이었죠. 서윤은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어요. 이 얼굴로 내일 또 나가야지. 손등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 사람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새벽. 서윤은 장례식장에서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돈을 한 장씩 세며 숨을 고릅니다. 이걸로 한 달? 아니면 두 달? 구인 앱을 켰어요.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야간 청소 세탁소 경력 없음, 학력 무관, 나이 제한 없음. 그런 조건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몇 번이나 그 위를 더듬었어요. 집었다가 내려놓고 결국 손바닥으로 덮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2시 17분. 그 시간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끝이라는 뜻이었죠. 누군가의 끝이자 누군가의 시작. 다음 날 회장실 비서가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네, 원무팀입니다. 기록 확인했고요. 잠시 침묵. 예. 이사님 말씀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비서는 서류철을 열어 맨 위에 한 장을 끼워 넣었어요. 사고사 처리 완료라고 적힌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죠. 강 회장은 말없이 그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제 됐나?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회장 부인은 약봉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열려 손이 떨려서 알약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원래 그럴 운명이었어. 하지만 알약을 입에 넣고도 목이 메어서 삼키기 힘들었어요. 며칠 뒤 가족 사항은요? 세탁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펜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혼자입니다. 손목시계는 가방 안쪽 깊이 넣고 지퍼를 끝까지 잠갔죠. 면접관이 서윤을 한 번 더 봤어요. 야간 근무 괜찮으시고요? 네. 손님 상대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면접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골목. 서윤은 배를 감싸 쥐고 벽에 잠시 몸을 기댔어요. 조금만 더. 숨을 고른 뒤 보폭을 줄여 다시 걸었습니다. 눈발이 굵어지는 어둠 속에서 서윤의 발자국만 길게 남았어요. 멈춘 시계의 시간이 서윤의 하루마다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시간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붙잡고 싶었다는 게,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니까.
회장 부부는 말했습니다. 기록은 확인했다. 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 문 너머에서 서윤의 시간은 이미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는 두 개의 작은 심장이 어머니의 심장 박동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보건소 대기실은 난방이 잘 돼 있었지만 서윤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임산부 교육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건강한 아기, 행복한 가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서윤은 그 글자를 읽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분 서윤 씨. 호출 소리가 울렸지만 서윤은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서 번호표가 구겨졌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종이가 축축해졌죠. 일어나야지. 이제 혼자야. 옆자리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서야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진료실 문이 닫히자 기계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처음이세요? 네. 서윤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였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의사가 젤을 바르며 말했어요. 차가울 거예요.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은 침대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었죠. 화면에 흐릿한 형태가 나타났어요. 의사가 화면을 바라보다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소리에 서윤의 숨이 얕아졌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괜찮은 건가요? 아, 네네. 괜찮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좋은 소식이죠. 심장 소리가 2개네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졌어요. 서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개요? 네. 쌍둥이입니다. 하나, 둘. 들리시죠?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서윤의 손은 팔걸이를 3개 움켜쥐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2개. 혼자서 2을? 그럼 지금.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의사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쌍둥이입니다. 아직 초기지만 분명해요. 축하드려야겠네요. 축하.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쓸렸어요. 누가 축하해 줄까요? 남편도 없고 시댁에서는 쫓겨나고 친정은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아내. 입에서는 말이 나왔지만 몸은 따라오지 못했죠. 손목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시계가 멈추던 그 시간에도 이 아이들은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2개 그때도 둘이서 함께였구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이 사람이 답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혼자 키우지? 돈은? 집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진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어요.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굳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 쫓겨났어. 그런데 애가 2이야. 아니야.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화면을 껐어요.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배를 살짝 감쌌습니다. 너희들 정말 2이구나.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 아니라 신기한 웃음이었죠.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방은 작아도 이 동네가 따뜻해요. 애기 키우기 좋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부터 확인했어요. 바람은 안 새죠? 네, 보일러도 새 거예요.
그런데 혹시 신랑분은 언제 오세요? 직원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서윤이 멈추겠어요. 혼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서윤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기는 언제쯤 태어나세요? 몇 달 뒤에요. 처세세요? 서윤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둘이에요. 쌍둥이세요? 대박. 복 터지셨네요. 직원의 환한 웃음에 서윤도 따라 웃었어요. 처음으로 쌍둥이라는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배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복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편의점 야간 근무 첫날. 여기 진열은 위까지 채워주세요. 손님들이 잘 보이게. 점장이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발끝으로 올라 진열대를 채우다 내려오는 순간 허리에 뻐근한 느낌이 왔어요. 잠깐 허리를 짚으려 했지만 계산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은 바로 자세를 고쳤어요. 손님이 지나간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조금만 참자. 너희 때문에 아프면 안 되니까.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서 손님들은 몰랐지만 서윤은 계속 의식하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검진비 계산대 앞. 이 금액입니다. 쌍둥이라서 조금 더 나왔네요. 서윤은 지갑을 열고 한참을 뒤적였습니다. 모자라네. 이것도 둘이라서 비싸구나. 손목시계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팔면 얼마나 될까? 서윤은 가방 안쪽을 손바닥으로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니야. 그리고 카드 대신 현금을 내밀었죠.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서윤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가계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계산하며 살아야 했어요. 늦은 밤, 편의점 앞 눈길에서 노인이 미끄러졌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사람들은 피하듯 지나갔어요. 바쁘거나 귀찮거나 무서워하거나. 서윤은 계산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데. 점장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뱃속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잠깐만요. 우산을 들고 눈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의 코트에서 젖은 냄새가 났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요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고마워. 서윤은 뜨거운 물을 받아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노인은 컵을 받다가 서윤 배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죠.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서윤의 손이 반사적으로 가방을 가렸어요. 아니요. 저 혼자예요.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온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건 가져. 몸 차가우면 안 되거든. 괜찮아요. 정말이요.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혼자면 더 그래. 서윤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어요. 노인의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보온병 아래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멈춘 시계는 죄가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문 앞에 놓인 보온병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들어오자. 방 안으로 들여놓고 종이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죠. 초음파 사진 옆자리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너희 둘 정말 꼭 붙어 있네. 회장실. 주소지 변경됐습니다. 근무지도 편의점으로 확인됐고요. 비서가 말했어요. 강 회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속 봐. 하지만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 예. 무슨 뜻인지. 아니야. 그냥 멀리서만 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웃으며 말했죠. 요즘 애들 참 독하네. 한번 배은망덕하면 끝까지 그래. 하지만 약통 뚜껑이 자꾸 헐거워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왜 이래 맨날 이런 식이야. 손이 자꾸 떨려서 알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서유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나 둘. 아이들 몫을 세듯 호흡을 가다듬으며 걷고 일했어요. 그 겨울 두 개의 심장 소리와 멈춘 시계는 서윤의 하루 한가운데서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녘 골목이었어요. 눈이 밤새 얼어붙어 발밑에서 바삭한 소리가 났죠. 서유는 몇 걸음 걷다 멈췄습니다. 숨이 갑자기 가슴 위에서 끊겼어요. 잠깐만. 혼잣말처럼 내뱉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손바닥에 닿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말을 하듯 숨을 고르는데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윤 맞지? 낮고 느린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미끄러졌던 그 노인이었어요. 오늘은 우산 대신 낡은 장갑을 끼고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봤어. 걸음이 자꾸 끊기더라. 노인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서윤이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때는 앉는 게 맞아. 억지로 버티지 말고. 아니요, 진짜 괜찮다는 말은 보통 제일 먼저 거짓말이 되지. 그 말에 서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여기. 노인은 편의점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 내가 잡아줄 테니까. 서윤은 더 말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노인은 보온병을 꺼내 컵에 따르며 말했죠. 뜨거워.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애한테 안 좋아. 서윤이 컵을 받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 눈이 아직 흐릿하지는 않거든. 노인이 잔잔히 웃었어요. 서윤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퍼지자 숨이 길어졌어요. 아까 그때도 그랬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누가 미끄러졌을 때 먼저 나왔잖아. 자기 일이 아닌데도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가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아픈 건 늦게 알아. 다른 사람 챙기느라 바빠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의 시선이 서윤의 가방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계. 서윤의 손이 반사적으로 가방을 눌렀어요. 그거. 노인은 말끝을 낮췄습니다. 그의 거지. 서윤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열었어요. 깨진 손목 시계를 꺼내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유리가 깨졌고요. 노인은 시계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 금간 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죠. 멈춘 시간이 2시 17분이에요.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끝났다고 들었어요. 교통사고였다고.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교통사고. 그 말을 되뇌는 목소리에는 의문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라고 했나? 네. 노인은 시계를 뒤집어 뒷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 이니셜을 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죠. 이 시계 혼자 멈춘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같은 시간에 멈춘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지.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여러 개 중 하나가 살짝 앞으로 나왔어요. 217. 서윤의 눈이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그 숫자. 2시 17분에 217.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노인은 곧바로 열쇠를 다시 말아쥐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 그리고 시계를 서윤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이건 내가 갖고 있어야 해. 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의미를 모르는 게 지금은 나아. 알면 견디기 힘들어질 테니까. 노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겨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 시계가 증거가 되기 전에는 기억이어야 하거든. 서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종이와 펜을 꺼내 주소를 적었습니다. 여기. 서윤이 받아보니 사진관 주소였어요. 사진관이에요? 그래. 오래된 곳이지. 내 남편도 그 사람들도 다 알던 곳이야. 서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뭘 알 수 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혼자 가도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게 될 거야. 혼자가 아니라뇨? 내 남편이 정말 혼자 죽었는지, 그 시간에 정말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는지. 서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저기. 서윤이 불렀지만 지금은. 노인은 같은 말을 남기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그 애들 잘 지켜. 이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낮. 사진관 문 앞. 서윤은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까? 들어가 보자. 문을 여니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사진관 주인이 얼굴을 들다가 서윤 뒤쪽을 보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선생님.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죠.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이렇게 오실 줄은. 주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앨범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낡은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이 사람. 서윤이 멈춘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같이 시작했지. 사진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손목에 같은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시계. 서윤의 시선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계요? 네. 회사에서 나눠준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 시계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멈췄다는 건 말할 수 있죠. 서윤의 손이 가방 속 시계를 만졌어요. 그 시간. 맞죠? 주인과 노인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 남편도 그 프로젝트에. 마지막에는 노인이 무겁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 그날 밤 고시원 방. 서윤은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있다. 바닥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 프로젝트 217. 서윤은 시계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구나.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퍼졌어요. 당신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같은 시각 회장실. 사진관 방문 확인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죠. 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뭘 봤을까? 사진만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모르는구나.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217이 뭔지. 하지만 손끝은 책상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창가에 서서 눈을 봤습니다. 복수 그런 거 말고. 배를 살짝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진실만 알면 돼.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멈춘 시계는 여전히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서윤의 숨은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217 그게 뭔지 알아야겠어. 서윤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한 거였죠.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바람이 창문 틈을 긁고 지나갈 때마다 방 안 공기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죠. 서윤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하하 잠깐만.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통증이었어요. 더 깊고 더 규칙적이었죠. 잠시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조이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좀 다른데. 서윤은 휴대폰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어요. 화면을 켰다 끄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어. 너무 일찍 가면 돈만 나가고. 하지만 말과 다르게 손은 떨리고 있었죠. 배 안쪽에서 단단하게 조여오는 통증이 한 번 더 밀려왔어요. 이번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허리를 접듯 몸을 숙였습니다. 안 되겠네. 이건 정말. 이번엔 미루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응급이에요. 임산부고요. 배가 너무 아파서 혼자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끊겼죠. 쌍둥이세요? 몇 주 차신가요? 32주 정도요. 애들 괜찮을까요? 지금 나가겠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윤은 가방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그날이라는 걸. 구급차 안.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반복했어요. 호흡만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빠르게 쉬시면 안 돼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이들 괜찮을까요? 너무 일찍 나오는 건 아닐까요? 서윤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32주면 괜찮아요. 요즘 의학기술 좋아졌거든요. 그 말이 완전한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서윤의 손은 침대 난간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연락할 곳 있으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없어요. 친정이나 친구분이라도요? 정말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럴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반복했죠. 병원 응급실 앞. 침대가 멈추자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노인이 다가왔어요. 내가 있습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죠. 간호사는 잠깐 망설였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서윤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봤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지금은 묻지 말자.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서윤의 손을 한번 눌렀습니다. 집중해. 여기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내가 걱정할 건 지금 딱 하나야. 애들 안전하게 낳는 것. 노인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수술실 앞복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서윤은 들것 위에서 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부탁드려요.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밖에 있을게. 끝까지.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노인은 창가로 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록도 압박도 여기까지입니다. 그 애는 이제 엄마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죠. 그러다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으아.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시 뒤 또 한 번. 응애. 두 번째 울음이 거의 겹쳐 들렸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쌍둥이 모두 안전합니다. 산모도 괜찮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둘 다 건강해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죠. 주머니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춘 시각 2시 17분.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그는 시계를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내 아빠도 기뻐할 거야. 회복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둘 다 여기 있어요. 조금 작지만 아주 건강해요. 서윤의 손이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잠깐만. 아이들이 하나씩 품에 안겼어요. 아. 서윤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아이의 눈꼬리, 다른 아이의 손가락. 너희 아빠랑 닮았네. 서윤은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되지. 지금은 행복해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죠. 얘들아,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며칠 뒤 퇴원. 작은 방. 울음이 겹치네. 서윤은 아이를 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이야. 분유를 타며 시간을 재다가 멈춘 시계를 힐끗 봤어요. 아직 이거 고쳐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계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니야. 고칠 때가 따로 있을 거야. 그날 밤 아이 둘의 울음이 번갈아 터졌습니다. 서윤은 한 아이를 내려놓고 다른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혼자라서 조금 기다려야 해. 목소리는 지쳤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는 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서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안 되니까요. 문 앞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 두고 간다. 애기들 기저귀하고 분유. 문이 열리지 않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앞에는 큰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아이들을 재운 뒤 봉지 안을 확인했습니다. 기저귀, 분유, 그리고 작은 쪽지. 혼자가 아니다. 고마워요.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시계를 꺼내 한 번 더 봤어요. 2시 17분.
이제는 내가 시간을 다시 맞출게. 아이 둘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윤의 선택은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 밤은 서윤이 정말로 엄마가 된 첫 번째 밤이었고 아이들이 세상에 도착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되돌릴 수 없게 앞으로 가기 시작한 밤이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밤이었어요. 눈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저녁이었어요. 서윤은 쌍둥이를 재우고 나서야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금방 올게.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말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말이 서윤 자신을 움직이게 했어요. 작은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고 방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엄마가 없는 동안 아프면 안 되니까. 포장마차 천막을 치는 골목.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이 바스락거렸고 서윤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국만 하자.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냄비에 물을 부었어요. 불을 켜자 서서히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늘 하던 대로 장갑 2세트와 모자 2개를 계산대 옆구리에 나란히 걸었어요. 이렇게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이 자리에 걸어둘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거 쓸 날이 오겠지. 엄마랑 같이 일하자고 하면 그때는 안 된다고 해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여기 국 하나요. 되게 춥네요, 오늘. 네, 잠시만요. 서윤은 국자를 잡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추운 날엔 이게 제일이에요. 손님이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천천히 드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입 대지 마시고. 말수는 적었지만 목소리는 마르지 않았어요. 국물처럼 시간을 들여 우러나는 말이었죠.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이 추운데 나와서. 괜찮아요. 저는 원래 추위 안 타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윤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추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 검은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지만 서윤은 바로 보지 않았어요. 다음 분. 서윤은 앞에 선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예감이 왔거든요. 천막이 젖혀지는 소리.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낯선 기척이 들어왔죠. 비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두 분 들어오십니다. 서윤은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줄 서셔야 해요. 비서가 잠깐 멈칫했고 그 사이 회장 부부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장 부인은 코를 찌르는 국물 냄새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여기였네. 이런 데서 장사를. 말 끝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안을 훑어보다가 계산대 옆을 봤죠. 장갑 2세트, 모자 2개. 그 시선이 거기서 멈췄어요. 둘이야?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안쪽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났어요. 잠결에 섞인 작은 소리 2개. 콜록콜록. 거의 동시에였죠. 회장 부인의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방금 들었어?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갑을 하나씩 세듯 바라봤습니다. 하나 둘. 입술이 움직였고 그 다음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어요. 쌍둥이였구나.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의 아이들이. 서윤은 그 순간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막 안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아이들 쪽과 어른들 쪽 사이. 선을 긋는 위치였죠. 여기까지입니다.
서윤의 말은 낮았지만 길었어요. 짧게 쏘아붙이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 짜는 시간이에요. 회장 부인이 말하려다 멈췄어요. 서윤아. 그 이름이 나오자 서윤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여지는 없었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자들이 있는 줄, 쌍둥이인 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강 회장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너무 성급했어. 성급한 게 아니라 고의였죠. 서윤의 대답은 빨랐어요.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으셨으니까. 그때 천막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여기 자리 있습니까? 말은 손님처럼 했지만 눈은 회장 부부를 향해 있었죠. 노인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어요. 딸깍 깨진 손목 시계였습니다. 이건 돌려놔야 할 것 같아서요. 비서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이건 사적인 물건. 노인이 그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힘은 없었지만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제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회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뒤이어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보관함 217번. 원본 확인 절차 오늘부로 시작됐습니다. 회장 부부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회장 부인이 말하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보고 멈췄어요. 프로젝트 217- 진실 공개 절차 시작. 손이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국자를 다시 잡았습니다. 국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고 김이 천막 안을 채웠죠. 국 나왔습니다. 그 말은 손님에게 한 말이었지만 천막 안 모두에게 들렸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 엄마로 살 거예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회장 부부는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한 채 나섰어요. 천막을 나가기 전 회장 부인이 한번 돌아봤죠. 미안하다. 정말로.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에요. 천막이 조용해진 뒤 서윤은 난로 불을 조금 낮췄어요. 추우면 안 되지. 아이들 방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장갑 2세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아요. 서윤은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는 안 서두를 거예요. 김이 다시 오르며 포장마차 안은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이 자리는 사과도 변명도 완성되지 않은 자리였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그걸 느꼈고 아이들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어요. 시간은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서윤의 호흡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눈은 그쳤지만 골목 바닥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남아 있었죠. 오늘은 조금 낫네. 서윤이 아이 하나를 안고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서윤 쇄골 근처에서 작게 오르내렸어요. 너는 꼭 이렇게 안겨서 자더라.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하자 아이의 손이 서윤 옷자락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동생 챙겨야 해.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때 안쪽에서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응, 알았어. 서윤은 한숨처럼 대답하며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동생도 배고픈가 보다. 말은 아이에게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이제는 진짜로 둘을 돌봐야 했으니까. 낮 사진관 안.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사진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보고 싶어서요. 서윤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죠.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 알고 싶은 게 더 생겼어요. 앨범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이날 기억나요? 사진관 주인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강 회장과 서윤의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서윤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때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렇겠죠.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일부러 남긴 기록이니까. 일부러요? 서윤이 되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어요. 사람은요, 나중에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걸 알면 사진을 남깁니다. 서윤의 손이 사진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어요. 사진 속 강 회장의 손목에는 익숙한 시계가 있었고 서윤의 남편 손목에도 똑같은 시계가 있었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고 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크겠죠. 주인은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오늘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 끝에 달린 태그 217. 서윤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이 숫자 다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알고도 말하지 않은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인의 말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알 권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서윤은 열쇠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이걸로 뭘 열 수 있는 건가요? 진실이요. 주인이 짧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정말 왜 죽었는지. 같은 시각 회장실. 포장마차는 정리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사진관 쪽은? 강 회장이 물었죠. 다녀갔습니다.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열쇠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손목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멈춘 시계였죠. 그날을 다시 열겠다는 건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어요. 회장 부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나지 않았어.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자들이 있는 이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부인은 말없이 약병을 쥐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열 수 없었죠.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하겠다는 거야? 행세가 아니야. 강 회장이 말했어요. 책임이지. 이번엔 우리가 도망칠 차례가 아니야. 밤 고시원 방. 서윤은 아이들을 재운 뒤 테이블 위에 열쇠와 봉투를 나란히 놓았어요. 이거 열어도 되는 걸까? 말을 하며도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죠. 안에는 병원 기록 사본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2시 17분, 그날 밤 기록은 하나가 아니다. 보관함을 열어라. 혼자서는 안 된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래.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을게.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꼭 쥐었어요. 차갑던 금속이 서서히 체온을 머금었습니다. 너희가 있으니까.
아이들 쪽을 보며 말했죠. 너희가 나중에 아빠를 궁금해하면 엄마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하니까. 서유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 멈춘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부를게. 열쇠의 숫자 2시 17분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이제 서윤이 직접 열어야 할 문이 되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노인과 만나 보관함이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죠. 서윤이 말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들어있거든. 노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인이 말했어요. 각오는 됐지? 모르겠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217번 보관함 앞에 섰어요. 서윤의 손이 열쇠를 꽂는 순간 노인이 말했습니다. 기억해. 내 남편은 영웅이었어.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딸깍. 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과 USB 하나,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편지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야. 미안해.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내가 왜 죽었는지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217 프로젝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걸 묻으려 했지. 나는 그럴 수 없었어. 특히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노인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서윤은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넌 혼자가 될 거야. 하지만 진짜 혼자는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실이 있으니까. 진실은 언젠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알겠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왜 저를 쫓아낸 건지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남편이 살아남으면 그들은 끝장이었거든. 서윤은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강 회장과 회사의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노인이 말했어요. 이걸 세상에 알릴 거냐, 아니면 조용히 묻을 거냐. 서윤은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하지만 복수는 아니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지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열쇠의 숫자 2시 17분. 이제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서윤은 열쇠를 꽂은 채로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어도 돼. 서윤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딸깍. 보관함 안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 낡은 수첩,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이렇게 남겨두는 건 반칙이지. 서윤이 낮게 말하며 봉투를 집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같은 숫자가 반복돼 있었어요. 2시 17분. 여기에도 있네. 서윤은 나지막히 말했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수첩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과도 변명도 아닌 기록들. 프로젝트 217- 임상 실험 승인 요청 거부됨. 재검토 지시 강 회장 직접 면담 요청 경고받음. 계속 진행하지 말 것 하지만 포기할 수 없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 끝에 적힌 이름 하나 때문이었죠. 아빠. 입 밖으로 나오자 그 이름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려던 건지. 서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젊은 강 회장과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 둘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 있는 방향은 같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는데 같은 쪽은 아니었네. 서윤은 사진을 집어들고 천천히 접었어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려 했고 그 사람은 돈을 생각했겠지. 노인이 서윤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야. 내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죽은 거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옳은 일 하려다가. 그 시각 회장 부부의 집. 오늘은 늦네. 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설마 열었어? 그 보관함을? 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릴 거라 생각했어. 언젠가는. 그럼 막았어야지. 부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막을 수 있는 건 이미 다 막았다고 생각했겠지. 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서윤이는 포기하지 않더라. 부인은 약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 끝났다고, 정리됐다고.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순서가 온 거니까. 서윤의 방. 아이 하나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어요.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서윤이 속삭였어요. 아이의 손이 서윤의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죠. 이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엄마가 알려줄게. 나중에. 서윤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서류 봉투 맨 아래 접혀 있던 편지 한 장.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에게. 나한테 쓰긴 했네.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미안해. 너와 뱃속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알아줘. 그날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선택했고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게 했다. 그건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이야.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그들은 너를 탓할 거야.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반대야.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살리려다 죽는 거야. 미안하다. 서윤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죠. 사과는. 서윤이 낮게 말했어요. 순서가 틀렸어. 미안해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아이들을 나란히 눕혀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나갔다 올 거야.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서윤은 끝까지 말했어요. 이름을 부르러.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서기 전 서윤은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멈춘 시각 2시 17분. 이제는 숨기지 않아. 회장실 앞. 비서가 말했어요. 서윤 씨가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들여보내.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먼저 인사하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강 회장이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이제는 서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누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 부인이 먼저 말했어요. 서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서윤의 대답은 차갑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제 남편 이름 기억나세요? 강 회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민준. 맞아요. 김민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뭘 하려던 건지 이제 알게 됐어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217 프로젝트, 희귀병 환자 200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신약 개발. 서윤아, 사람들을 살리려던 거였죠. 서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왜 막으셨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이 더 중요했나요? 그게 아니야. 강 회장이 겨우 말했어요. 위험했어.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었어요. 사고였어. 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편지 읽어봤거든요. 남편이 남긴 서류 마지막 장을 내밀었어요. 협박도 받았더라고요.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방 안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서윤은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야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순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서윤은 회장실 한가운데 서서 먼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아. 강 회장이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은 짧았지만 숨은 길었어요. 오늘은 서서 할 말만 하고 가려고요. 회장 부인이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끝난 일 아니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정리하려는 말투였죠. 서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끝난 건 하나도 없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려놓았어요. 이게 첫 번째고, 다음 장, 이게 두 번째예요. 서류가 하나씩 놓일 때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2시 17분. 서윤이 말했어요. 그 시간에 멈춘 건 시계만이 아니었더라고요. 회장 부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의료사고였어. 차가 미끄러져서. 아니요. 서윤의 대답은 바로 나왔어요. 사고였다는 말로 덮은 선택이었죠.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서윤아. 그 이름이 나오자 서윤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 엄마로 왔습니다. 아이들.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손자들 말이지?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 아이들이에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해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날 그가 처음으로 길게 말했어요. 내가 결정했지. 서윤은 끼어들지 않았어요. 살릴 수 있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선택을 바꿨다. 왜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무서웠어. 강 회장이 뒤돌아섰어요. 실패하면 회사가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신 거예요? 그 말에 회장 부인이 버럭 소리쳤어요. 말 조심해. 우리가 언제 죽였다고. 직접 죽이지 않으셨죠. 서윤이 차분히 말했어요. 대신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강 회장은 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맞아. 그게 더 비겁한 일이었지. 회장 부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소용은 서윤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살아갈 때 생겨요. 서윤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요구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회장 부인이 물었어요. 알림이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멀어질 거예요. 강 회장이 돌아섰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아무 역할도 맡지 않아도 돼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대신 서윤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방해는 하지 마세요. 방해라니. 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어요. 서윤이 말을 끊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강 회장이 책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미안하다. 처음으로 나온 사과였어요.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니에요. 서윤이 말했어요. 제 남편한테 하셔야 할 말이죠. 서윤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 자료들 언론에 넘기지 않을 거예요. 회장 부부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봤어요. 대신에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돼요. 그럼 그냥 끝내겠다는 거야? 회장 부인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어요. 복수는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서윤이 말했어요. 아이들만 잘 크면 돼요. 그게 제 남편이 원했던 거니까. 밖으로 나오자 눈이 멎어 있었어요. 서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됐다. 그 말은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죠. 정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노인에게 전화했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노인이 물었어요. 그냥 끝냈어요. 조용히. 그게 맞아. 노인이 말했어요. 내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야. 집. 아이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서윤은 코트를 벗고 다가갔어요. 엄마 왔어. 아이 하나가 손을 뻗었고 다른 하나가 작게 울었어요. 알아. 서윤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손목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2시 17분. 서윤은 초침을 살짝 밀었어요. 딸깍. 시계가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부터는 서윤이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시간이야. 아이 둘의 숨이 조용히 겹쳐졌어요. 그 밤은 사과도 용서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시간은 다시 멈추지 않았고 서윤과 아이들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면 서윤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이야기 해줄게.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2시 18분, 19분, 20분. 서윤의 삶은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되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이 하나가 서랍을 뒤지다 손목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손에는 시계가 너무 컸어요. 아, 그거. 서윤이 아이 손에서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아빠 거야. 아빠? 아이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응, 너희 아빠. 서윤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시계를 보여줬어요. 아빠가 차던 시계야. 다른 아이도 기어와서 서윤 다리에 기댔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 첫 번째 아이가 물었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하늘에 있어.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왜? 왜냐하면 너희를 너무 사랑하거든. 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 두 번째 아이가 물었어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었어.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의사? 응, 비슷해. 서윤은 시계를 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시계 봐. 지금은 잘 돌아가지? 응.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멈춰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시 움직여. 서윤이 말했어요. 아빠처럼. 처음에는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너희가 태어나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서윤은 오랜만에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딱딱한 금속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노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이들 잘 크고 있지? 서윤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빠 닮아서 말이 많아요. 그럼 됐다. 말 많은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니까.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서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한 달 후, 편의점에서 장을 보던 서윤은 뉴스를 봤어요. 모 대기업 신약 개발 성공, 희귀병 치료 가능성 열려.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217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연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연구는 2년 전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연구원 김민준 씨를 기리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화면 속 강 회장이 말했어요. 이 성과는 김민준 연구원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카트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한 일이 뉴스에 나왔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윤의 표정이 밝은 건 알아챘어요. 아빠 대단해?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야. 서윤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분이 너희 아빠야. 잘생겼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렇지? 너희도 아빠 닮았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서윤은 포장마차를 작은 식당으로 키웠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가끔 강 회장 부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직접 만나자는 말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었죠. 서윤은 그 선물들을 받았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말했어요. 너희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올 거야? 한 아이가 물었어요. 친구들 아빠가 모두 온 걸 보고 궁금해했죠. 서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너희를 응원하고 계셔.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 아이는 서윤의 손목 시계를 만졌어요. 여전히 잘 돌아가는 시계였어요. 이 시계처럼? 응. 이 시계처럼.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 당신이 보고 싶어 했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아이들은 당신을 닮아 똑똑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서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사랑해. 서윤은 일기를 덮고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30분.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춰있던 2시 17분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서윤과 아이들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시간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빼앗긴 줄 알았던 한 여인은 결국 아이들을 지키며 자신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권력과 거짓은 잠시 세상을 흔들 수 있었지만 끝내 남은 것은 진실과 가족이었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힘보다 조용히 버텨내는 사랑이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순간이 지금의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 하나 고르는 편안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혹은 우리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